심심한 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뜨겁게 돌아가니까요. 예. 오전에 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전적으로 뭐 받아들이겠다 이걸로 알았는데 오후에 지금 반응 보고 오셨죠? 오세훈 후보 입장은 뭔가요? 약간 안 후보 얘기랑 실무 협상하는 분들 얘기랑 약간 다르다 결이 뭐 이건가요 지금? 그렇죠. 안 후보 쪽에서 우리 주장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 설문을 적합도 경쟁력 각각 조사해가지고 이제 합산하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하고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 90%에 집전화, 유선 전화 10%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오세훈 후보도 환영한다고 밝혔는데 그 뒤에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설문 내용은 적합도 경쟁력이 합친 것도 아니고 당초에 그 안철수 후보 쪽에서 주장했던 경쟁력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까? 현 상황이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이제 백브리핑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대상도 유선 전화 10% 넣을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태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안 하고 그것도 논의해야 되는 것처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사실이면 이거는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언론 플레이한다 이렇게 오히려 더 설문 내용상으로 보면은 합의된 것도 더 국민의당 쪽에 유리한 걸로 후퇴된 게 돼버려가지고 저희 당 환영 입장을 표시했던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황당해져서 빨리 확인해봐야 되겠다.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후보 본인의 생각이 뭔지를 다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뭘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절차가 지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약간 좀 당했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고 판단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설문 내용하고 그리고 10% 유선전화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그 말을 했고 그래서 바로 합의해서 여론조사 들어갈 수 있게 되면은 뭐 우리 당한 건 없고 그럼 안철수 후보가 근데 지금 말이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집전화 10% 우리 주장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는 그 언론 플레이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방송까지 나와서 긴급 기자회견하면서 다 받아줄게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왜 다른 얘기가 나올까요? 그 뭐 다른 얘기 나올 건덕지가 없는 분명한 의사표현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저께 한번 먼저 안철수 후보가 다 받아들이겠다고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설문에 대해서만 수용하겠다는 거였고 결국은 그 10% 집전화 받아들일까 한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애초부터 자기들의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한번 실망을 했는데 그래서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이제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초사는 그거는 아니고 그보다는 진일보한 여론조사 10% 집전화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것도 모호한 상황에서 오히려 합의가 됐던 그저께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설문조차도 과거에 처음에 국민의당 쪽에서 요구했던 걸로 후퇴해버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받아들인 게 아니고 더 후퇴한 건데. 언론 플레이라고 만약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면요. 그렇게 지금으로서 오해를 뭐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냐면 몇 시간 만에 드러날 어떤 일들을 언론 플레이를 왜 하나요? 이 정치적으로도 보면? 사실은 지금은 이런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면은 합의를 해서 여론조사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루 이틀 여론 동향이 결국 몇 % 차이에 따라서 승패를 갈라놓거든요. 그때의 국민들에게 후보가 어떻게 비치느냐, 대승적으로 모든 걸 양보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비치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편으로 비치느냐가 몇 %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느낄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꾸로 국민의힘에 좀 여쭤보면 아니 물론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조심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유선전화 10%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막 질질 끌고 싸우고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좀 피로감이 없을까요? 통상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 유선전화를 10%에서 20%, 한 15%, 20% 정도는 늘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중에 대부분 다 휴대폰 쓰지만 한 1,300만, 그러니까 26% 정도는 집전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단일할 때 전체 무선 전화로 하지 않으셨나요? 오세훈 후보
단일화할 때? 그때는 이제 저희끼리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통상적 기준에서 보면은 그 서울 시민만 하더라도 8%가 무선 전화 없이 휴대폰 없이 집 전화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런 이제 안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인데 대승적으로 보면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양보할 각오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답답한 거는 제 얼굴에 침 뱉긴지 모르겠는데 이쪽 저쪽 다 이 단일화의 기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그러니까 제 말씀부터 드리면은 단일화라는 거는 그 단일화 규칙에 합의해놓고 그 규칙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의는 후보 등록하기 전에 최소한 한 보름 아니면 열흘 아니면 일주일 전에라도 합의해놓고 그다음부터 선거 기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룰에 따라서 서로 몇 %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애초부터 공표를 29일 그 후보 등록할 때까지 단일로 합의하겠다고 해놓으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없잖아요. 근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합의하자마자 내일 바로 이제 그 여론조사 들어가는데 여론조사 자기들도 계속 해보거든요. 그 룰에 따라서 이기고 지고 바로 결정내버리는 거예요. 선거운동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요. 그러니까 이 합의가 안 되고 이게 이기고 지고가 선거운동에 저도 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선거운동을 내가 잘 못해서 졌다 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룰 미팅에서 져서 상대방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 규칙 정하는데 내가 밀려가지고 졌다 이렇게 해서 승복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조 의원님.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저 어떤 행위가 언론 플레이라는 의심도 하고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국민의힘도 좀 약간 대승적으로 왜 확 못합니까? 이왕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10% 그게 이게 그걸 가지고 단일화를 못할 상황인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로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당 지도부에서 또 고민하고 또 후보들끼리도 이제 고민하겠지만은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선거가 우리들의 선거가 아니고요.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선거도 아닙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지난 총선 때 실망해서 한번 심판하려고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뭐 또 야당이 또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심판을 못했는데 그 뒤에 최근에 LH 사태까지 포함해가지고 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서 이건 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심판의 도구로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고 그 도구로 또 이제 두 후보가 있는 것 뿐이지. 이런 심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이런 야권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는 게 두 분이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일단 정부의 당이 잘못한 거고 또 시민들의 또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이걸 자기들이 잘해서 후보 지지율이 올라온 것처럼 또 뭐 자기들이 그 선거의 주인공처럼 착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단일화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이 시민들 또 국민들의 이 열망이 무산되면은 이 후보 두 분을 포함해서 이 관계된 분들은 정치는 다시는 정치할 기회가 안 오고 저는 그 세상에 얼굴 들고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더 기다려도 됩니다. 여당 입장에서는요. 지금 객관적으로는 여론조사상 분명히 밀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요. 이런 어떤 지지부진함이 여당 입장에는 전략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실만 하죠?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LH 관련돼서 여러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야권 단일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지 못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 국민분들이 실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어렵지만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판단되시는가요? 실제로 지금 이제 LH 관련돼서 여전히 국민분들의 분노는 높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내놓는 정책들의 진정성을 좀 봐주기 시작하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국회 기자들하고 오늘 낮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이런 유의미한 대책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거의 발을 좀 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LH 쪽도 좀 흐름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동시에 지금 단일화가 어제 오늘만 해도 얼마나 많은 뉴스를 쏟아내면서 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제 주변에 있는 아주 일상적인 시민분들 말씀을 들어봐도 좀 너무하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게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시너지는 지금 이 상황이면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줄어들고 있죠. 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애초에도 단일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된다. 애초부터 단일화가 굉장히 아름답게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이 성향이 다른 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단일화를 해야 이게 이제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신선도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다움, 뭔가 보기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후보 간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지지층 결집까지, 유권자 지지층 단일화는 안 될 결합까지 거란 말씀이신가요? 좀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도 이 분석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박 의원님 분석에. 그 후보에 대한 그 선호는 각자 이제 틀리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LH 사태가 터지면서 또 지금 또 박원순 전 시장의 그런 이제 추문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태들이 인권위 그 조사 보고서가 이제 공개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권에 대한 실망과 이 분노 그리고 심판의 여론으로 일어난 거지. 그리고 그 심판 여론이 이 두 분을 통해서 단일화를 통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오세훈 후보 지지자나 안철수 후보 지지자나 공통된 거고요. 사람을 택한다면은 누구를 이제 그 도구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저는 오세훈 후보 지지층도 정권 심판이 더 중요하지 오세훈 후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전 많지 않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기왕이면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심판하면 좋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도 중요한 건 심판하는 거다라는 게 다수이기 때문에 유권자 통합은 그 가능하다고 점은 보시는 거죠. 똑같은데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시너지가 극대화에 맞은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표가 찢어지고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후보는 그 점을 명심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 이래가지고 이게 갈라지고 깨진 표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거나 단일화 돼도 만약에 이 심판에 실패하게 되면은 다 역적됩니다. 그런데요, 조 의원님 그 부분, 그러니까 아름답게 결합을 해야지 아무래도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건 뭐 상식일 텐데요. 지금 그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의 감정 싸움은 거의 막말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당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는 이제 당이 잘 돼야 되고 특히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에 물러나기 전에 당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기왕이면 단일 후보가 우리 당 출신의 후보가 돼가지고 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고 또 정권 교체에 뒷돌을 놓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 후보를 약화시키고 우리 후보를 키워가지고 단일 후보 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은 뭐 이해할 수 있는데 전략적 수준에서 이해가 하시면 좋은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걸 넘어서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을 어쨌든 간에 그 후보도 우리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단일화가 되면은 그 지지층들이 다 우리 표가 돼야 되는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잠시만 속보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방공무원하고 공기업 직원 23명 투기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를 세를 약화시키고 우리 후보를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면서도 늘 주의해야 될 게 그 후보의 그 자산을 평가절하하거나 이게 극소화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합할 게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 점이 늘 좀 유감스러운 그런 은행들이 있었고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게 인물이 아니다,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감정적으로 표출이 돼가지고 그 후보 본인에게도 보시는 거죠, 조 의원님도. 그렇죠. 그 후보 본인에게도 마음이 언짢고 그 후보를 좋아하는 지지층에게도 마음 떠나가게 만드는 거 그거는 당내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나중에 이게 결과가 잘 돼가지고 모든 게 잘 되면은 다 이해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나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과도하다, 분열적이다 이런 비판 여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당내에서는 뭐 그거야 주관적일 텐데. 속으로는 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대화를 나눠본 분들, 제가 이야기하거나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큰 틀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 또 자중질환까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끓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당 여쭤보기 전에 그 판세는 지금 박주민 의원님은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지금으로선 보시는데 그 판세 자체의 어떤 그 추세선이 좀 흔들리거나 어느 정도로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진다면은 그 핵심은 정권 심판 여론이 이렇게 무산될 때, 아이고, 저 정권,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니까 꼴보기 싫고 심판하고 싶은데 야당 하는 거 보니까 차라리 이쪽을 심판하는 게 더 속 편하겠다라고 바뀐다면은 우리는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근데 아직은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은 그대로 있고, 어쨌든 당신들 좀 잘해봐. 똑바로 좀 해. 마치 이번에 엉뚱한 짓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론은 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당 분위기 쇄신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일단 하나는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그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정리된 건가요? 뭐 지금 피해자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정 정도 반영은 된 것 같고요. 또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진전은 있는 것 같고요. 그 캠프 내 피해 호소인 발언한 분들 다 그만두신 거, 그건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하나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피해자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사과에 대한 언급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의원 3명에 대한 뭔가 좀 명시적인 조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다음날 사과를 했고, 원내대표 겸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위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분이 자진해서 선본내에서의 역할을 그만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좀 수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당의 단일화 문제는 지켜볼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여당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대로 단일화는 될 것 같다라고 보는 분들이 저희 당내에서도 많습니다. 다만 단일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도 않을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 있고 이렇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결국 단일화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지금 그냥 정치인으로서 전망을 저는 해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아, 되긴 됩니까?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지만은 결국은 된다고 보는 이유가 핵심이 그겁니다. 안 되면 누구 할 것 없이 그분들은 아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정치의 힘은 끝납니다. 정치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게 민심이 비상한 시기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나중에는 결국은 이것저것 불만 있고 마음에 안 들고 뭐 정치적으로 손해가 있더라도 합의는 될 건데 이 시너지 효과, 이 극적 효과가 계속 감퇴되는 게 그게 걱정인 거죠. 저 정도의 감정에 고립은 인쇄한 뒤에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후보 이름? 뭐 지금 보면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은 감정의 골이 지금 너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뭐 발언들도 정말 아시겠지만 뭐 정신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룰 미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찌감치한 보름 전에 합의해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뛰어가지고 졌으면 내가 선거운동 충분히 못해가지고 졌다 이래 될 텐데 룰에 의해서 몇 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면은 그 승복이 안 되거든 마음이. 룰 협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선거운동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 점하고 이 공방을 주고받는 중에 마음에 이 상처를 주고 이거 또 그 지지자들한테도 지지자들에게도 상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번에 정권 확실하게 심판하고 내년에 정권 교체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오늘 어느 일간지에 그 평범한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국민이라고 한 그 글 내용을 읽어보니까
진짜 평범한 것 같아요. 예. 맞춤법도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절절하게 쏟아냈거든요. 그게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 뜨거운 열정이기 때문에 그 내년도 저 정권교체까지 바라보면서 이번에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소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이 있고 하더라도 이 국민을 끌고 가고 있는 큰 민심은 어쨌든 그대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뭐 단일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곡동 오세훈 후보 내곡동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세요? 박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지금 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 그 내곡동 관련된 해명 자체가 굉장히 불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는 거짓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본인이 그 땅의 위치나 이런 걸 전혀 몰랐다라고 했던 부분은 재산 신고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도 사실 맞지 않고요. 그거는 어딘지는 몰랐다 정확히 뭐 이 얘기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 있는 건 알았는데 정확히 그게 어딘지는 몰랐다 이 말씀으로 해명하는 건 제가 이해했습니다만. 뭐 상당히 좀 불충분한 거죠. 그리고 보상금이 36억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다. 모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36억 자체가 그렇게 신경 안 쓸 정도의. 잠시만 속보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 한 명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확인돼가지고 대기 발령 받았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큰 부자여서 36억 정도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쓸 만한 액수의 금액으로 여겨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해명 자체가 굉장히 불충분하고 일정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거짓을 섞어서 해명하신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보시기에 그 의혹은 어떻게 보세요? 해명이 된 거라고 보세요? 그 선거에서 네거티브 이슈가 터질 때는 그 말 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낳고 그 말이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원래의 그 이슈와 관계없는 다른 일 때문에 또 되치기 당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그걸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만 딱 하고 나머지 사족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네거티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오세훈 후보의 그 부인이 70년도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벌써 한 반세기 가까이 되죠. 그 전에 그 시기에 상속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고 강남이 개발 그때는 더 가치 있는 땅이 아니었지만 강남 개발되면서 이제 땅값이 올랐고 그게 이제 개발 지구 지정이 되면서 특히 이제 더 그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그거는 오 시장이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자기가 작용한 건 하나도 없다. 만약에 자기가 작용한 게 있다면은 누구든지 이야기해라. 그럼 내 책임지겠다. 라고 그것만 딱 분명하게 짚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구구절절이 필요하지 않은 사조까지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은 해명이 나온 이유가요. 객관적으로 밖에서 쳐다볼 때.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 나온 이유가 합법적으로 저렇게 이루어졌다면 왜 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해명을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직접 한번 여쭤본 적도 있고 한데 부인이 36억의 어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 이게 상식적으로 같이 사는 부부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다는 게 아니고 합법적이라면. 당신도 알고 있어야 될 거, 그 정도 사안이라면요. 그게 상식 아닌가요? 근데 전혀 몰랐다.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오버 대변인도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시시콜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걸 자꾸 첨언을 하게 되는 것인데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걸 자기가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또 자꾸 물어보면은 그걸 설명하려고 또 다른 말을 계속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정직하게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조 의원님께 여쭤볼 건 아니라서 그런데 왜 우리가 상식이라는 걸 동원하냐 하면은 그 해명이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 비춰가지고 고개가 끄덕여지느냐 아니면 저 아닌데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조 의원님께 일반인으로서 한번 들으실 때 그 해명을 들으실 때 이해가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냥. 제 상식으로는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몰랐으면 몰랐다고 딱 이야기하고 몰랐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여론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게 있더라도 그냥 감수하면 됩니다. 그걸로 딱 끝이야지 그 일부 그 불리한 여론까지 또 다시 또 물타기 하려고 또 다른 말 하고 저는 그건 제 상식이 안 맞아요. 이해찬 전 대표는 정치 다시 뛰어드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근데 세게 본인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은퇴하신 건 맞고요. 근데 그 정치 은퇴한다고 하셨을 때도 일체 정치 관련된 행위까지 안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자서전도 정리해서 이제 출판하실 거고 또 당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하시죠. 뭐 일체 정치 행위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원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무슨 총리나 뭐 장관이나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안 하신다는 거죠. 예. 근데 혹시 지금 판세가 너무 위급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 지금 시점에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하신 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좁은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의 원로로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찾으셔서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발언 어떻게 보세요? 발광체, 윤석열 전 총장은 발광체가 아니다. 아까 저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사실 추미애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각광받을 수 있었다. 뭐 심지어는 야당에서도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렇게 이제 거물 정치인으로 키워놓은 거는 추미애 장관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 그래서 또 상황이 달라지면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총장 그만두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한마디 메시지 정치를 좀 해왔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그 내공은 어떻게 보세요? 새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메시지를 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생각했던 것보다 뭐 좀 준비가 돼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메시지만으로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은 전문성과 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갖추고 있는지 또는 갖출 수 있는지 이건 여전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같은 질문 조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해찬 전 대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발광체가 아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러니까 그 총장에 있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부각이 된 거는 뭐 박주민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때는 이제 반사체죠. 근데 지금 그 이해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이제 총장 그만두고 정치 초입에 있고 대선 주자로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한 거거든요. 결국은 발광체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평가이기도 하지만 약간 희망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이길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도 있어 보이는데 검찰총장으로서 갑자기 부각이 된 데는 이제 반사 이익이 있지만은 전 또 한 면으로는 이 반사라는 게 이 내 거울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빛이 들어가도 이 반사를 잘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반사체는 반사체였는데 이 유리가 좀 맑은 반사체다.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반사체였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초입에 있는 건데 그 이후로는 발광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거는 저는 발광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이해찬 대표님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여쭤본 그 질문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장 그만두고 지금까지 정치행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장일 때도 저는 총장일 때도 그 법무 이슈로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그 면모를 보여줬는데 그 한 자락에 저는 정치적인 소양도 좀 잠재되어 있어 보인다라고 느꼈는데 어쨌든 총장 그만두고 나서 지금 행보를 보면은 발광체가 될 그 잠재력도 있어 보인다. 잠재력이 엿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주변에 많은 또 그 내년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또 도움을 조금씩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도움을 받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게 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소화해가지고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발현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도 자기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자격이 있는 거고, 그거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야당 이슈가 상대적으로 많아가지고 말씀을 적게 하셨는데요. 혹시 괜찮습니다. 뭐 추가로 꼭 하고 싶은 말씀 괜찮습니다. 없으시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